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고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명분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때다 하고 들어올 빌미를 제공한 것인가.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당분간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구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 한번 짚어보죠. 여야 대변인 특보단장 얘기 듣기 전에 장성철 교수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지금 약간 분열되어 있는 모습인데 진영이 결집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런 빌미를 윤석열 후보가 줬다. 분열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친문 세력들이 별로 지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보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지지율이 좀 상승될 수 있는, 그래서 이해득실로 따져보면 지지율상에는 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께서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노를 특정 후보에게 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은 좀 곰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김경진 단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이건 다음 주쯤에,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회사들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비율이 대체로 한 55%,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그걸 온전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흡수하지 못했는데,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이 흐름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윤석열한테 집중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건 두고 봐야겠다.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과거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별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과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과 평가를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한 4, 5일 후에 국민들의 이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박원석 단장, 이제 친문 결집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론이 다시 또 높아질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의 지지율 여론이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지지율이 40%가 넘는 현직 대통령을 선거판에 불러들여서 이루을 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보다 높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에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있지만, 이를테면 민주당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 내로남불 정치, 특히 586들의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면 역대 임기 말 대통령 중에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나온 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분노의 수준이 사과하라고까지 선거 중인 야당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극에 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과연 그 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 안에 이 그 여당 후보를 가둬놓고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야당한테는 유리한데, 정권 심판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찍어서 선거판에 불러들이는 거는 결코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발언,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런 표현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삼국지에 보면 장비가 여포하고 이렇게 일합을 겨루고 있는데 장비가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뒤에 간우가 성문을 열고 청령 언월도를 휘두르면서 아우야 내가 간다 막 이런 느낌.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표현이 선거 국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국면에 도움 여부를 떠나서요. 오히려 지금 장비가 소환한 게 아니라 여포가 칼을 그쪽으로 던진 거죠. 창을 하나 던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은 특정해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하겠다는데 가만히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들도 간이 그 생각을 하겠죠. 이명박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저는 똘똘 뭉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똘똘 뭉쳐 있는데 민주당 쪽은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어찌 보면 안 들어와 있는 건 맞거든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구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중도 싸움이거든요. 지금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게 결국은 수사를 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수사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제일 잘하는 분야이고 그동안 본인이 일단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그때 얘기한 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국정에서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민생 문제, 코로나 극복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수사만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저는 뭐 인식이 있어서 중도층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단장 조금 시야를 넓혀서 판을 좀 크게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밀리는 그런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완전히 지금 전열을 재정비하고 총공세에 나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뭐 이재명 후보하고 공동위원장 만들어가지고 약간 한 걸음 곁에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김혜경 씨 논란 불거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위기가 커지고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데 약간 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대응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 들고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맡아서 송영길 대표 위에서 좀 권한을 행사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이런 도움을 청한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우리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그런 모양, 육해공 합동작전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좀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자칫 그게 과하면 역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객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 또 뭐 조국 사태라든지 여론의 어쨌든 부정적 그 앙금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마치 이게 정권 전체가 나서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정권 시판 여론을 더 자극할 수도 있죠. 저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이 나서가지고 감히 뭐 적폐를 얘기하느냐. 근데 그분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국민들한테. 현 정권의 내로남불의 대표격으로 보이고 이른바 이제 강성 이 친문 정치 세력의 대표로 보이는 분이 나서가지고 차라리 이낙연 대표가 중도층을 의식하고 호남 여론을 의식하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 이 친노 친문층을 의식해서 등판을 한 거라면 거기다 맡겨야지. 추미애 이분은 이낙연 대표가 등판하니까 거기다 재뿌리고 사과하라 그러고 이해찬 같은 분이 나서가지고 뭐 감히 이런 얘기하고 저런 게 저는 역풍을 자초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략을 구사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한편으로 전략을 구사하면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역풍을 자초하면 근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 모습이 되게 그래왔거든요. 그런 걸 아마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장성철 교수,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권 교체론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는 대선 구도는 1987년 3자 대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싸움으로 가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한 거는 없을까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지율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민주당 진영 결집하고 정권 교체 여론을 원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결집하고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민주당 진영에 공격을 당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분노를 사게 한 것 이것은 좀
정무적으로 봤을 땐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단일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혁은택 대변인 민주당에서 뭐 좀 뭐 이런저런 제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뭐 저도 뭐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주변 얘기 들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예. 누가 얘기했다 들리는데 뭐 제가 뭐 언급할 정도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남은 변수라는 게 단일화거든요. 민주당도 그동안 단일화 여러 번 했었고요. 경험도 있고 안철수 후보랑도 가까운 분들 예전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다 복귀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소통 창구가 생기는 것이니까. 근데 뭐 단일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단일화 거의 안 할 분위기잖아요. 보면은 뭐 그냥 지지선언 해달라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아닐 수 있겠죠. 방식을 어떻게 할지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뭐 예전에 DJP 형식이 될지 있어서 일단 물밑에서 논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단일화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은 그렇게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에서 간 거보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단일화했을 때 당연히 1+1이 2가 되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명분과 형식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지선언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떠한 절차 룰에 따라서 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단일화 하면은 항상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만 전제로 하고 이런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혹시 다음 주에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뭐 이런 여론조사도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세수대야에서 반신욕을 하는 것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상황상, 구도상, 지지율상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묶어두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된 헐리우드 액션이다라고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경진단장 10분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르죠. 제가 후보께 한번 여쭤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진심 대의에 두 후보가 공히 공감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 큰 틀에 공감을 한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국은 후보 결단 사항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민주당 쪽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보도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그건 벌써 한 달 전부터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사이 얘기가 있었다 오고 갔다 뭐 그런 뉘앙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도 이재명과 안철수 사이의 결단을 전제로 한 단일화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보면. 그렇지 무슨 단일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무슨 이런 방식을 밟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양측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추측이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디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뭐 단일화 방식이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10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와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지합니다. 손들어 달라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 없다는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원래 생각하기에 10분이면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 이제 이미 만나기로 했을 때 전제로 사퇴한다 그리고 지지선을 한다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 10분?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의 10분이라고 방금 생각하는 혁은택 대변인께서 하시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겠죠.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대목에서 불쾌하는지가 보이는데 예. 양당이 어떤 공식적 제안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 빼기, 민주당 쪽에서는 윤한 단일화 흔들기
이런 차원에서 자기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완주의 의지가 예전만 못한 건 좀 분명해 보이고 어떤 양당이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제안이 온다면 그걸 논의할 용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면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저렇게 단일화 카드를 흔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것도 강원 양면 작전을 쓰면서 민주당에서도 무슨 진정성 있는 접근이 아니고 저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견제 카드를 저쪽이 내민 카드는 우리도 내밀 수 있다라는 식의 에드벌룬을 띄워서 또 마찬가지로 안철수 흔들리려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보면 뭐 선거에 필요한 본선이 곧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계약들을 다 했다 그래요. 전국의 선거 사무실도 한 30여 개 계약, 100여 계약을 했고 예. 유세차도 30대 계약을 했고 언론사하고 광고 계약도 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완주 태세인 것 같고 저는 완주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 본인이 출마한 이유 여기에 부합하는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유세차도 계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장성철 교수 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 치르려면 공식적으로 선거 비용 어느 정도나 듭니까? 선거 비용이 공식적으로 한 525억 정도 되고요. 500억이 넘어요? 예, 넘습니다. 근데 지난번 당내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략 한 25억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번 본선에서는 500억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최소한으로 그냥 유세차 최소화하고 뭐 홍보 비용 최소화해도 대략 150억 정도가 들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지금 150억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현재 지지율을 보면 보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10%가 넘어야 또 반을 받는데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 문제도 출마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뭐 50억에도 치러요. 아니 안 하면 뭐 50억 제가 50억에 치러 드릴 테니까 나머지 100억을 저를 주세요. 그러면.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안 하시려고 아니 근데 박원순 단장께 치러드리는 건 좋은데 만들어 주셔야지. 저기 유세차를 30대 계약했다고 기사에 났어요. 예, 그 오늘 어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30대면 네. 사실은 많이 약해요. 서울 시내만 해도 30대 이상 돌아다니고. 근데 또 이제 국민의당에 당세가 있으니까 네.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선거여서 유세차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30대도 안 했어요. 몇 대 하셨어요? 저희는 한 뭐 전국 광역시도당 한 대씩. 진짜 50억으로 선거 치르시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50억으로 치렀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면 그렇게 되죠. 예. 유세차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한 3천 정도씩 들거든요. 한 대. 한 대.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 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선거를 끝까지 치르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결례라고 봐요. 사실은 정당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후보인데도 저 사퇴하라 아니면 또 돈 없어서 선거 못 치를 거다. 아니 유세차를 100대 하든 200대 하든 300대 하든 그 당의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완주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정치 도의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다. 저도 제기한 게 아니라 그렇다. 상황을 설명. 팩트를 지금 물어본 아니 겁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구사한 화법이죠. 네. 돈 없어서 이제 기부업할 거다. 근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사실은 예. 이제 뭐 태도예요. 이준석 대표 의도는 읽히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이버 광고 유세차의 경우 큰 당만큼은 아니지만 20억 원의 계약을 마쳤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10분 발언 그 내용은 나는 윤석열 후보를 모르고 윤석열 후보도 나를 모른다. 서로 이미 대화를 하고 후보끼리 만나서 10분 정도 내에 결정하자면 할 수 있다. 아직 상대방에 대한 의사타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10분 얘기하신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양쪽 다 구체적으로 만났다 안 만났다 하는 게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끼어든 게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는가 궁금해서 말이죠. 민주당 뭔가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괜히 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핵심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방식을 어떻게 할지 여론조사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를 들어서 이 사실은 뭐 이게 그 서울경제인가요? 한국경제인가요? 네, 서울경제처럼 한 달 정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 중에도 이제 광주분이 있고 또
부인도 약간 호남 분이시고 지금 최진석 교수인가요? 그분도 예. 아마 호남 분이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도. 그다음에 같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일단 소통 창구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냐. 제가 어제 민주당 쪽 핵심 관계자 분하고 만나서 한 20분 얘기했는데 그래요?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주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제의가 오가고 있다. 두고 봐라. 이런 예. 식의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과 아니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내일 토론회가 있잖아요. 2차 토론인데 1차만큼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더 높을까 궁금한데 박원석 단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여전히 국민들 관심은 높고요. 지난번 1차 토론이 아주 이례적인 시청률을 보여서 애초에 예상보다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 내일도 이제 6개 방송사가 중계를 예. 합니다. 물론 이제 지상파는 빠지긴 예.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 후보들의 비전 이런 게 여전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이게 서로 간의 어떤 뭐 네거티브랄까요? 이런 게 너무 이제 선거에서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쳐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후보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성철 교수, 그 시청률을 떠나서 네. 1차전보다는 좀 더 치열한 토론이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1차전은 좀 탐색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각자들 다 분석했을 거고 전략도 새로 짤 거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더 뜨겁지 않겠어요?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선거판에 참전하셨다라고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 측이나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찍고 나면 정치 보복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지 궁금해 보이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장학 퀴즈식 질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감비아라는 나라 아니야? 잠비아? 감비아. 감비야. 감비아 수도 아시냐? 그럼 왜 감비아를 알아야 잠비아 되냐? 아니에요, 잠비아. 잠비아라니까요. 잠비아. 감비아라니까. 아, 감비아예요? 예. 어. 그래서 왜 감비아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한일 지소미아를 파괴했을 때 문재인 정권의 강경화 장관이 감비아까지 날아가가지고 감비아라는 나라랑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맺었거든요. 전통적인 이게 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외교적 군사적 중요한 나라의 수도를 아느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감비아가 아니고 잠비아였을 거예요. 감비아 감비아입니다, 수도는 감비아. 반줄이고 감비아 잠비아 반줄. 수도는 루사카인데 그때 루사카라고 그랬거든요. 감비아랑 군사교류 협정 맺었어요. 지소미아.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모를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를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막 일문일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이, 그렇게 막 물어본 건 부적절했다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토론 주요 주제가 뭐죠? 다 있습니다. 언론 관련 분야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외교안보도 있고 또 이 경제사회 분야도 있어서 거의 모든 국정 분야를 다 다룹니다. 내일 토론 한번 볼만하겠군요. 그리고 이제 내일 토론 그리고 김혜경 씨 논란 여기에 사과 반응,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반응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음 주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